엄마, 저 대학은 무조건 한국으로 갈래요. 유학 보내주세요. 프랑스 명문 기숙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학생 120명이 귀국 직전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모두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전 이 학교는 학부모들의 항의로 마비 상태였습니다. 위험한 나라에 아이들을 보낼 수 없다. 문화대국 프랑스의 자녀들이 왜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가야 하느냐는 항의가 쏟아졌죠. 이런 거센 반발 속에서도 결국 수학여행은 강행됐습니다. 그런데 단 며칠 만에 콧대 높던 프랑스 상류층 자제들의 자부심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미 전 세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행을 택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5년 전 15만 명에서 최근 25만 명으로 폭증. 이제 세계가 한국을 향해 미친 듯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짧은 시간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프랑스 엘리트들을 단숨에 매료시킨 그 일주일의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반가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에르 르블랑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고 올해로 교직 18년째에 접어들었죠.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파리 근교에 자리한 200년 전통의 기숙학교입니다. 졸업생 중에 판사, 외교관, 정치인이 수두룩하고 매년 그랑제콜에 학생을 보내는 곳이에요. 이런 학교에서 저는 해마다 12학년 수학여행을 인솔해 왔습니다. 로마, 아테네, 바르셀로나. 늘 유럽이었고 그게 당연한 전통이었죠. 그런데 올해 3월 교장실에서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학여행지가 한국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시아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했고 이미 한국 측 학교와 협약까지 체결된 상태라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탐탁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거라곤 삼성 휴대폰 하나, 그리고 뉴스에서 간간히 보이는 북한 미사일 정도였으니까요. 미식과 예술의 나라, 문화대국 프랑스가 갑자기 아시아로 간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발표 당일 교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학생들 얼굴이 일제히 굳더니 여기저기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리카가 대뜸 소리쳤죠. 선생님, 거기 밥은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나라예요? 굶는 사람 많다면서요. 교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거들었어요. 화장실이 더럽다, 물을 못 마신다, 프랑스어도 영어도 안 통한다. 한국에 대한 편견이 교실 안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진정시키면서도 속으로는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부터 학부모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이메일만 70건이 넘게 들어왔어요. 아이를 그런 나라에 보낼 수 없다는 내용, 치안이 불안하다는 우려, 의료 수준이 걱정된다는 호소가 줄줄이 이어졌죠. 한 학부모는 직접 학교에 찾아와 교장에게 따지기까지 했습니다. 문화대국 프랑스의 자녀들이 왜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가야 하느냐는 거였어요. 다른 학부모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루브르와 오르세가 있는 나라에서 왜 한국의 문화를 배워야 하느냐고요. 저는 인솔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 압박이 고스란히 제게로 쏠렸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전부 제 몫이니까요. 출발 전날 밤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이야기했어요. 낯선 나라에 가는 만큼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참지 말고 바로 알려달라고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기대라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출발 당일 샤를 드골 공항 탑승 게이트 앞에서 한 학부모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 팔을 붙잡더니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선생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실리지는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11시간 30분의 비행. 저는 옆자리 리카에게 말했어요. 리카, 이제 곧 착륙이야. 여권 챙겼어? 리카가 건성으로 주머니를 두드리며 답했죠. 네, 있어요. 근데 선생님, 거기 프랑스어 통하기는 해요? 학생 120명과 교사 10명을 태운 기체가 구름 위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도대체 한국에 뭐가 있길래 이 고생을 해야 하는 건지. 하지만 11시간 30분 뒤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오후 5시 한국 시간이었죠. 통로로 나서는 순간 첫 번째 감각부터 달랐습니다. 공기가 시원하게 정돈돼 있었고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천장은 높았고 자연광이 유리를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샤를 드골 공항을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넓긴 하지만 복잡하고 안내판이 헷갈리고 짐 찾는데 한참 걸리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공항이라기보다 거대한 현대미술관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입국 심사도 자동 게이트에 여권 스캔하고 지문 찍으니 10초 만에 끝났습니다. 샤를 드골에서는 줄만 40분을 서야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진짜 충격은 엉뚱한 곳에서 찾아왔어요. 화장실이었습니다. 만홍이 다녀오더니 눈이 커진 채로 달려왔어요. 선생님, 여기 화장실 보셨어요? 비데도 있고 음악도 나와요. 제가 화장지 가져온 거 완전 창피해요.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 비데가 설치돼 있었고 자동 센서로 물이 나왔어요. 바닥에 물 한 방울 없이 깨끗했고 은은한 음악까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프랑스 공중화장실을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파리 거리에 있는 자동 화장실은 무료이긴 하지만 줄이 길고 안에 들어가면 상태가 별로인 경우가 많죠. 카페에서 화장실만 쓰려 해도 눈치를 줍니다. 식당이나 백화점 화장실도 깨끗하다고 하기엔 글쎄요. 그런데 여기는 무료인데 5성급 호텔 수준이었어요. 화장실이 더러울 거라며 화장지를 잔뜩 챙겨온 만홍의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며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공항은 어느 나라든 쇼윈도니까 내일부터 진짜를 보게 될 거야. 하지만 제 예상은 다음날 서울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가이드 민지 씨가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울 시내를 대중교통으로 돌아보는 일정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점검했어요. 리카, 교통카드 받았지? 클로에, 가방 지퍼 잠갔고? 지하철을 탄다는 말에 저는 속으로 좀 안심했습니다. 지하철이라면 제가 할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는 역사교사입니다. 그리고 파리 메트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자랑스럽게 가르치는 소재 중 하나예요. 여러분, 파리 메트로가 언제 개통됐는지 아십니까? 1900년입니다. 파리 만국 박람회에 맞춰 문을 열었죠. 125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대한제국 시절 고종 황제가 다스리던 그 시기에 파리에서는 이미 지하로 기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개통된 건 1974년이에요. 파리보다 74년이 늦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학생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면서 말했습니다. 너희 알아? 파리 메트로는 125년 역사야. 서울 지하철은 그보다 74년 늦게 시작했어. 우리가 선배라고. 리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럼 당연히 파리가 더 낫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74년이나 먼저 시작했는데요. 호텔 근처 강남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밟는 순간 첫 번째 감각이 달랐어요. 시원했습니다. 에어컨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게 왜 놀라운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리 메트로는 16개 노선 중 대부분에 에어컨이 없어요. 일부 신형 차량에만 설치돼 있을 뿐 나머지는 강제 환기 장치로 버티는 구조입니다. 여름에 폭염이라도 오면 객차 안이 숨막힐 정도로 더워지죠. 파리 시민들은 그걸 125년째 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부터 시원했습니다. 역 전체에 냉방이 되고 있었어요.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격. 선로와 승강장 사이에 유리문이 서 있었어요. 스크린도어라고 하더군요. 열차가 도착하면 문이 열리고 출발하면 닫히는 구조였습니다. 파리 메트로에는 이게 거의 없습니다. 최신 14호선 정도에만 있을 뿐이에요. 나머지 노선은 선로가 그대로 보이죠. 승객이 떨어지는 사고도 있고
플랫폼 끝에서 아찔한 순간을 경험한 파리 시민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전광판을 봤어요. 다음 열차 2분. 정말 2분 뒤에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파리 메트로는 보통 3분에서 10분 간격이고 저녁이나 주말에는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세 번째 충격. 깨끗했습니다. 좌석은 말끔했고 바닥은 반짝였고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파리 메트로 객차가 어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석이 낡고 바닥에 쓰레기가 보이고 독특한 냄새가 나는 역이 적지 않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노후화도 심한 거죠. 하지만 여기는 50년밖에 안 된 지하철인데 새 것처럼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게 있었어요. 인터넷이 터졌습니다. 지하에서요. 터널 안에서요. 속도가 빨랐어요. 영상이 끊김없이 재생됐습니다. 파리 메트로에서는 지하 구간에서 인터넷이 잘 안 됩니다. 일부 역에서만 와이파이가 잡히고 터널 안에서는 거의 끊기죠. 클로에가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선생님, 여기 지하철에서 인스타그램 돼요. 파리에서는 꿈도 못 꾸는 건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거든요. 몇 정거장을 가다가 환승을 해야 했어요. 환승 통로로 들어가는데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편의점, 카페, 빵집, 화장품 가게가 줄지어 있었어요. 지하철 환승 통로에 쇼핑몰이 있는 겁니다. 그럼 파리 메트로 환승 통로는 어떠냐고요? 길고 좁고 계단이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이 대부분이라 캐리어를 끌고 환승하는 건 고역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환승하면서 커피를 사고 빵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출구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있었고요. 저는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에어컨, 스크린도어, 2분 배차, 청결한 객차, 지하 인터넷, 환승 쇼핑몰, 엘리베이터. 이 중에 파리 메트로에 있는 건 단 하나도 제대로 없었어요. 125년 역사의 파리 메트로가 74년 뒤에 시작한 서울 지하철의 모든 면에서 뒤처져 있었습니다. 리카가 제 옆으로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아까 파리가 선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선배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역사교사로서 학생들에게 파리 메트로의 125년 역사를 자랑스럽게 가르쳐 왔는데 그 자랑이 서울 지하철 한 번 타는 것으로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먼저 시작한다고 앞서는 게 아니라는 걸, 74년의 격차가 의미 없다는 걸 역사교사인 제가 서울 지하철에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밤 서울의 거리에서 저는 인프라보다 더 근본적인 차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프랑스에서 10대 여학생이 밤 9시 이후에 혼자 밖을 걸어다닌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으십니까? 부모들은 기겁합니다. 학교에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죠. 파리만 해도 밤이 되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소매치기가 유럽 최악 수준이에요. 관광지는 물론이고 지하철 안에서도 가방을 뜯기는 일이 빈번하죠. 여성이 밤에 혼자 걷는 건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저도 인솔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야간 안전이었어요. 셋째 날 저녁 가이드 민지 씨가 오늘 밤은 자유시간이고 홍대 거리를 둘러봐도 좋다고 했습니다. 밤 11시까지요. 17세 학생들을 밤 11시까지? 저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단단히 주의를 줬습니다. 절대 혼자 다니지 마라. 가방은 몸에서 떼지 마. 파리에서처럼 행동해. 알겠지? 홍대 입구역에 내린 시간은 밤 8시였어요. 역에서 나오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거리가 대낮처럼 환했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건 여성들이었어요.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면서 느긋하게 걷는 여성, 혼자 조깅을 하는 여성, 주변을 경계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CCTV가 몇 미터 간격으로 촘촘하게 설치돼 있었고 경찰 2명이 여유롭게 순찰하고 있었어요.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파리 경찰은 있어도 소매치기를 잡기보다는 테러 방지에 집중하고 있어서 일상적인 범죄에는 손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카페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클로에가 화장실에 간다며 가방을 의자에 두고 일어났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불렀습니다. 클로에, 가방 놓고 가면 어떡해. 그런데 옆 테이블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국인이 노트북과 지갑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채 자리를 비우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도 민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자리 맡기로 놓아두는 거라고요. 파리 카페에서 가방을 의자에 두고 화장실에 갔다간 돌아왔을 때 없어져 있을 겁니다. 특히 관광지 근처 카페는 소매치기 팀이 상주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노트북을 올려놓고 자리를 비우는 게 정상이라니요. 10분 뒤 클로에가 돌아왔습니다. 가방은 당연히 그대로였죠. 클로에가 태연하게 앉으면서 말했어요. 선생님, 아까 가방 몸에서 떼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서는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파리 기준으로 주의를 준 제가 오히려 민망해진 거죠.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오히려 더 활기찼어요. 지하철역 앞에서 교복 입은 학생들이 혼자 지하철을 타고 있는 걸 봤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요. 파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부모가 난리를 칠 겁니다. 호텔로 돌아간 시간은 밤 11시. 학생 120명 전원 무사히 복귀했어요.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방에 돌아와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밝고 활기찬 서울의 밤과 소매치기를 경계해야 하는 파리의 밤. 같은 선진국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문화대국 프랑스의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세계를 넓게 보라고 가르쳐 왔는데 정작 저 자신의 세계가 얼마나 좁았는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벌어진 일은 잠 못 드는 정도가 아니라 제 교직 경험 18년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넷째 날 오후 경복궁을 지나 북촌 한옥마을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학생들을 살피며 말했어요. 만홍, 돌바닥이니까 천천히 내려와. 계단 조심하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비명이 터졌습니다. 만홍이었어요.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겁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발목이 빠르게 부어오르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 그 단어가 떠오르는 순간 하루 일정이 통째로 날아가는 그림이 그려졌거든요. 여러분, 프랑스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면 대기 시간이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이상입니다. 개인 병원은 예약 없이는 진료를 받기 어려워요. 예약도 빨라야 며칠, 느리면 2주 이상 걸리죠. 외국인 관광객은 보험 적용이 안 되면 실비로 내야 하는데 유럽 의료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만홍을 다독이면서도 속으로는 학부모에게 보낼 메시지를 이미 구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지 씨가 휴대폰으로 검색하더니 1분 만에 말했습니다. 정형외과가 걸어서 5분이라고요. 예약 없이 가능하다고요. 프랑스에서는 예약 없이 전문의를 본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약 없이 정형외과를 간다고요? 작은 건물 2층 정형외과에 도착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15분. 10분 뒤 진료실 입장, 같은 건물 1층에서 엑스레이 촬영, 15분 후 결과 확인. 인대 염좌 진단, 테이핑, 소염제 처방.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오후 2시 50분. 35분이었어요. 계산대에서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는 외국인이라 보험 적용이 안 될 텐데 추가 비용이 있습니까?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진료비와 엑스레이 포함 전액이 5만 원이라고요. 보험 없이요. 민지 씨가 환산해줬습니다. 약 30유로. 저는 그 자리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만홍이 괜찮다는 안도감, 일정이 살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 나라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프랑스였으면 지금쯤 응급실 대기실에 앉아있을 시간에 여기서는 이미 약국에서 보조기를 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만홍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발목 상태 확인과 재진료 안내였어요. 만홍이 전화를 끊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프랑스 병원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이번에는 대답했어요. 솔직하게, 나도 모르겠다. 돌아가면 알아봐야겠다. 이건 단순히 병원이 빠른 게 아니었어요. 접근성, 속도, 비용, 사후 관리까지 전부가 환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출발 전 가장 걱정했던 게 의료였죠.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걱정할 건 한국 의료가 아니라 프랑스 의료였다는 걸요. 하지만 다음날 방문한 한국 고등학교에서 저는 의료보다 더 근본적인 차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다섯째 날 한국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학교라고 했는데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어요. 학교란 게 나라마다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교실이 있고 교탁이 있고 학생이 앉아있는 구조는 어디든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죠. 학교 정문에 도착했을 때 건물부터 달랐습니다. 유리와 콘크리트로 지어진 현대적인 5층 건물이었어요. 저희 학교는 200년 된 석조 건물입니다. 역사적 가치는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겨울에 외풍이 심하고 여름에는 에어컨 없이 선풍기로 버텨야 하는 곳이죠. 프랑스 학교 건물 대부분이 그래요. 오래된 건물을 보존하는 게 문화이니까요. 하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복도부터 시원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 보니 에어컨이 설치돼 있었고 공기청정기까지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실에서 예의 지켜라. 수업 방해하면 안 된다. 프랑스 학교 대표로 온 거야. 알겠지? 수업 참가는 인상적이었지만 진짜 충격은 점심시간에 찾아왔습니다. 11시 50분쯤 되자 복도가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교실에서 우르르 나오며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한국 측 안내교사가 우리도 급식실로 가자고 했죠. 급식실. 저는 그 단어를 듣고 프랑스 학교 식당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학교 급식이 어떤지 혹시 아십니까? 프랑스는 미식의 나라답게 학교 급식도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전체, 메인, 디저트로 구성된 코스 형태가 기본이고 맛도 다른 유럽 나라에 비하면 괜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유료예요. 가정소득에 따라 1유로에서 7유로 사이를 내야 하죠. 저소득층은 지원을 받지만 전원 무상은 아닙니다. 급식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규모부터 달랐어요. 200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넓은 공간에 테이블이 정돈돼 있었고 천장에는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커서 자연광이 들어왔고 전체적으로 밝고 깨끗했어요. 배식대 앞에 줄을 선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멈춰 섰습니다. 스테인리스 식판 위에 음식이 하나씩 담겼어요. 하얀 쌀밥이 먼저, 그 다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 2-3가지, 김치, 과일까지 식판이 가득 찼습니다. 프랑스 급식도 코스 형태라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한 사람 앞에 7-8가지 음식이 놓인 겁니다. 프랑스 학교에서 반찬이 7가지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가격이었어요. 안내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급식비를 얼마나 내느냐고요. 돌아온 대답을 듣고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무료라고 했어요. 전교생 전원 매일 무상으로 제공된다고요.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저소득층만 무료인 게 아니라 전원이 무료인 거냐고요. 안내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대부분의 초중고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는 미식의 나라라는 자부심이 있지만 학교 급식은 유료입니다. 한국은 미식의 나라를 자처하지 않지만 전교생에게 따뜻한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 차이가 뭘 의미하는지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느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식판 사진을 찍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동료 교사에게 보냈어요. 한국 고등학교 급식이라고 설명을 붙여서요. 1분도 안 돼서 답이 왔습니다.
이거 학교 맞아? 레스토랑 아니고? 저는 답장을 치다가 멈췄어요. 무료라고 쓰면 더 안 믿을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진짜 멈추게 한 건 식판 위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급식실을 나와 조리실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본 것이 결정적이었어요. 조리실 안에서 조리사들이 당일 아침에 들어온 식재료로 직접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오늘의 메뉴표가 붙어 있었고 칼로리와 알레르기 정보까지 상세하게 표기돼 있었어요. 저는 영양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메뉴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영양사가 답했어요. 자기가 일주일 단위로 영양 균형을 계산해서 구성한다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배분을 모두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영양사가 상주하면서 매일 균형 잡힌 식단을 설계하고 학교 안에서 당일 조리한 따뜻한 음식을 전교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시스템. 이게 한국의 학교 급식이었습니다. 리카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선생님, 이게 매일 나오는 거래요. 매일이요? 저는 리카를 쳐다보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급식실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프랑스는 미식의 나라라고 하죠. 하지만 그 미식은 돈을 내야 누릴 수 있습니다. 학교 급식도 마찬가지예요. 코스 요리를 내놓지만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죠. 영양사가 상주하는 학교도 많지 않고요. 한국은 달랐어요. 대부분의 학생에게 따뜻한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영양사가 매일 균형을 관리하고 학교 안에서 당일 조리를 합니다. 이건 음식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국가가 학생을 어디까지 책임지느냐의 차이였습니다. 프랑스는 문화를 자랑하고 한국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식판 위에 그 차이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어요. 하지만 이날의 충격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벌어진 일은 이 나라가 진짜 어떤 곳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학교 방문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시간이 저녁 7시쯤이었어요. 저녁은 근처 식당에서 해결했고 학생들은 방으로 돌아가 쉬고 있었죠. 밤 10시가 넘었을 때 제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클로에와 리카, 마논까지 3명이 서 있었어요. 표정이 좀 딱했죠. 선생님 배고프다고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20분. 프랑스였다면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프랑스 식당은 보통 밤 10시면 주방을 닫습니다. 배달 문화도 한국과는 비교가 안 돼요. 배달 앱이 있긴 하지만 선택지가 피자나 버거 정도로 한정적이고 시간도 45분에서 1시간은 기본이죠. 밤 10시가 넘으면 주문 가능한 곳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좀 참아라. 내일 아침에 든든하게 먹자. 그때 민지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일정 확인차 전화한 거였는데 통화 중에 학생들이 배고파한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민지 씨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배달시키면 된다고요. 배달이요? 밤 10시 반인데요? 민지 씨가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새벽 2시까지도 배달이 된다고요.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민지 씨에게 부탁했어요. 학생 120명분이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더니 민지 씨가 배달앱 4-5곳에서 동시에 주문했습니다. 120명분을요. 여러분,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배달앱이라는 거였어요. 화면 안에 수백 개의 식당이 들어 있었습니다. 치킨, 피자, 한식, 중식, 일식, 분식, 디저트, 카페 음료까지. 밤 10시 반인데 주문 가능한 곳이 이렇게 많다니요. 저는 학생들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뭐 먹고 싶어? 학생들 사이에서 즉시 치킨이라는 답이 나왔죠. 치킨 전문점만 수십 개가 뜨더군요. 거기에 떡볶이와 김밥도 추가했습니다. 결제는 카드 한 번으로 끝났어요. 앱 안에서 주문, 결제, 배달 추적까지 전부 가능했습니다. 화면에 배달원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걸 보고 리카가 소리쳤어요. 선생님, 저 오토바이가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어요. 30분 뒤 호텔 로비에 배달이 도착했습니다. 치킨 박스가 쌓이고 떡볶이 용기가 줄지어 놓이고 김밥이 가지런히 포장돼 있었어요.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에 주문한 지 30분 만에 120명분의 야식이 호텔 로비에 도착한 겁니다. 학생들이 환호했어요. 로비 소파와 바닥에 둘러앉아 치킨을 뜯고 떡볶이를 먹기 시작했죠. 만홍이 양념치킨을 한 입 베어 물더니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클로에는 김밥을 먹으면서 이건 파리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죠. 저는 한 발 떨어져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봤어요. 120명분 전부 합쳐서 약 100만 원이었습니다. 1인당으로 나누면 8,000원 남짓, 약 5유로요. 밤 11시에 5유로로 따뜻한 야식을 배달받아 먹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시간에 이 가격으로 이 양의 음식을 구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파리에서 같은 양을 시키면 최소 3배 이상 비용이 들고 시간은 4배가 걸립니다. 그마저도 밤 10시가 넘으면 주문 자체가 어렵죠. 이 나라는 밤 11시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당이 닫아도 배달이 되고 앱 하나로 수백 개 메뉴를 고를 수 있고 30분 만에 문 앞까지 도착합니다. 현금 한 푼 없이도요. 클로에가 치킨뼈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이 나라는 잠도 안 자나 봐요.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은 것 같았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방으로 올라간 뒤 저는 로비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을 빨리 가져다 주는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초고속 인터넷, 촘촘한 배달망, 디지털 결제 시스템, 새벽까지 운영되는 식당들.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돼서 밤에도 30분 배달을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프랑스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인프라를 설계하는 철학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미래에 살고 있다. 하지만 진짜 결전은 프랑스에 돌아간 뒤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경험한 것과 부모들이 믿고 있는 것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있었으니까요. 귀국하는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일주일 전 이 버스를 처음 탔을 때는 불만과 한숨이 가득했는데 돌아가는 길에는 정반대였어요. 저는 앞자리에서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짐 다 챙겼지? 여권 확인하고. 충전기 호텔에 두고 온 사람 없고? 리카가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선생님, 충전기보다 저를 여기 두고 가면 안 돼요? 버스 안에서 웃음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농담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 굶는 나라라고 놀리던 그 아이가 지금 떠나기 싫어하고 있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에 들어갔습니다. 면세점을 돌아다니던 학생들 사이에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대기구역 곳곳에서 거의 동시에 부모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죠. 클로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귀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대학교 한국에서 다니고 싶어. 서울대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알아봐줘. 리카는 아버지에게 전화하고 있었어요. 아빠, 나 개비어 때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어. 여기 파리보다 훨씬 편리해. 만홍은 통화하다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한국에 유학 보내주세요. 여기 병원도 좋고 밥도 좋고 밤에도 안전해요. 진짜예요. 한쪽에서는 두 학생이 나란히 앉아 한국어 학습 앱을 깔고 있었어요. 다시 올 때는 한국말로 주문하겠다면서요. 저는 그 풍경을 벤치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일주일 전 굶는 나라에 왜 가느냐고 인상을 찌푸리던 학생들이었어요. 화장지를 챙겨왔던 만홍이 울면서 돌아오고 싶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교사 18년 동안 수학여행을 수십 번 인솔했지만 학생들이 귀국을 아쉬워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11시간 30분의 비행을 마치고 샤를 드골 공항에 내렸습니다. 내리는 순간 대비가 밀려왔어요. 공항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인천공항을 보고 온 눈에는 어쩔 수 없었죠. 리카가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인천공항이 그리워요. 차에 타자마자 학생들이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겪은 것들을요. 흥분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의 반응은 학생들이 기대한 것과 전혀 달랐어요. 이틀쯤 지나자 학부모 연락의 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학부모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르블랑 선생, 우리 딸이 한국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한국 병원이 프랑스보다 낫다느니, 밤에 혼자 돌아다녀도 안전하다느니,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시킨 겁니까? 가장 격했던 건 만홍 어머니였습니다. 만홍이 매일 한국 유학을 졸라댄다며 항의하더군요. 프랑스 의료가 한국보다 못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건 관광용으로 보여준 거 아니냐고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부모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문화대국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며칠 뒤 학교에서 학부모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사진과 영수증, 영상 자료를 정리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간담회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학부모 절반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발표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방법을 택했습니다. 설명 대신 증거만 보여주기로 한 거예요. 한국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순서대로 틀었습니다. 한마디 설명 없이요. 영상이 끝났을 때 만홍 어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병원 영수증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건 보험 적용된 가격 아닙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보험 없이 낸 전액입니다. 외국인 실비로 30유로였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학부모가 급식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게 정말 매일 무료로 나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덧붙였어요. 저도 처음엔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교사인 저도 안 믿었다는 말이 부모들의 방어벽을 조금씩 허문 거죠. 팔짱을 풀고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는 사람이 하나둘 늘었어요. 간담회가 끝난 뒤 만홍 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마디만 하더군요. 제가 좀 좁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클로에가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 우리 엄마가 한국 여행 알아보고 있대요.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은 일주일 만에 바뀌었어요. 부모들은 직접 겪지 않았으니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죠. 그래도 증거 앞에서는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학부모가 아니라 학교 자체가 바뀌어야 했으니까요. 간담회가 끝나고 일주일 뒤 저는 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이사회에 수학여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매년 하는 형식적인 절차였죠. 로마에서 콜로세움 봤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했습니다. 보통은 이 수준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쓸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는데 사흘이 걸렸어요. 한국에서 찍은 사진을 하나씩 넘겨보면서 제 세계관이 흔들렸던 순간들을 정리했습니다.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교직 경험 18년을 걸고 쓴 문서였어요. 쓰면서 자꾸 손이 멈추더군요. 왜냐하면 그 사실들이 우리 학교의 기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이었으니까요. 200년간 유럽만 바라봤습니다. 아시아는 교육과정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학생들에게 세계를 가르친다면서 실제로는 세계의 절반을 지워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사회 당일 회의실에 이사진과 교장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도 간담회 때와 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긴 설명 대신 사진 2장을 나란히 띄웠어요. 왼쪽은 한국 학교 급식실 식판이었습니다. 밥, 국, 반찬 7가지, 과일, 무료. 오른쪽은 우리 학교 식당 트레이였어요. 전체, 메인, 디저트 코스, 유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켰어요. 거기에는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온 기준이 틀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200년간 학생들에게 세계를 가르쳤다고 자부해 왔어요. 하지만 실제로 가르친 건 유럽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전쟁과 K-팝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비행기에 올랐고 일주일 만에 자기가 알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학생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르치지 않은 우리의 문제예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3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내년 수학여행도 한국으로 갈 것, 아시아 현대사를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할 것, 한국 학교와 장기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 것.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전통을 끼는 게 맞느냐는 목소리, 유럽 중심이 우리 학교 정체성이라는 의견도 나왔죠. 하지만 교장이 일어나 한마디 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전통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표결이 이루어졌어요. 찬성 다수로 통과됐습니다. 내년 수학여행지가 한국으로 확정됐고 이번에는 학부모 반대가 없었어요. 오히려 한 학부모가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본인도 같이 갈 수 있느냐고요. 학생들에게 결과를 알렸을 때 교실이 들썩였어요. 클로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내년에도 한국 가요? 진짜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진짜다. 그러자 리카가 뒤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선생님, 저 그때까지 한국어 배워갈게요. 안녕하세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교실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일주일 전 굶는 나라라고 놀리던 그 교실에서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 명의 프랑스 교사의 시선으로 본 한국입니다. 따뜻한 급식, 안전한 밤거리, 30분 만에 끝나는 진료, 밤 11시에 도착하는 배달.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상이지만 밖에서 온 사람들의 눈에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매일 누리는 이 일상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지금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 학생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5년 전에는 15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25만 명을 넘었다고 해요. 세계가 이미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해외 감동 오픈이었습니다.